또 한편으로 또 탈중앙은행 이게 이제 돈이 되기 때문에 이제 사용자들이 급격하게 몰린 거거든요. 그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거는 디지털 월렛이에요. 여전히 무섭습니다. 몇 번씩 보죠. 예, 계속 몇 번씩 보고요. 네. 이 소액으로 한번 보내보고. 네. 예, 그런. 도대체 디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디파이가 가장 뭔지 또 정의를 먼저 좀 얘기해 보고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디파이는 이제 Decentralized Finance, 한국어로 이제 번역을 하면 탈중앙 금융의 이제 그걸 뜻하는 단어이고요. 정의가 이제 가상자산과 그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 블록체인이 근간이 되는 어떤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금융 시스템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림을 이렇게 또 세 개로 구분을 해놨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화면에 있는 그 6페이지 그걸 보시면 기존에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모든 형태의 이제 금융 서비스, 예컨대 뭐 은행이라든지 증권사, 뭐 보험사, 자산운용사 이제 이런 데서 활용되고 있는 거는 이 업계에서 이제 트레이드파이라고 불려요. 트래디셔널 파이낸스라고 불리고 이 근간이 되는 이제 화폐 시스템이 이제 법정화폐지 않습니까? 뭐 원화라든지 달러라든지 이제 이런 걸 뜻하는데 디파이 같은 경우는 어떤 회사의 형태가 아닙니다. 회사의 형태가 아니고 스마트 컨트랙에 기반해서 이게 이제 컴퓨터 코드에 의해서 굴러가는 이제 디지털 금융 시스템인데 이 금융 시스템에서 근간이 되는 이제 화폐, 근간이 되는 어떤 자산은 이제 가상 자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따가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다양한 형태의 가상 자산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그 디파이 프로토콜들이 기존 전통 금융 시장에서 뭐 은행이라든지 증권사, 자산운용사, 거래소 이런 역할들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좀 하이브리드된 형태에는 이제 업계에서는 이제 CFI라고 부릅니다. Centralized Finance라고 부르는데 일종의 이제 전통 금융 서비스와 이제 디파이 서비스의 접점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뭐 거래소에서 이런 디파이 서비스를 직접 이용하지 못하는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뭐 이제 이런 거를 이제 CFI라고 부르는데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이따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좀 마지막에 다루겠지만 디파이 쪽에 지금 개선돼야 될 문제점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여기서 이제 그 디파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이제 탈중앙 금융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실상은 대체로 탈중앙화돼 있지 않고 있고요. CFI 형태가 많다는 거죠. 그렇죠. 일종의 CFI 형태가 많고 그리고 이제 용어 자체도 지금 업계에서는 뭐 이 스탠다드가 디파이라고 부르지만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오픈 파이낸스가 좀 더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경을 초월해서 그 이제 디지털 월렛과 가상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이 시스템에 참여를 할 수 있는 이제 그거라고 보여지는데 하나하나 디파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시장이 꾸물꾸물 이 가상자산의 어떤 가격이 상승하고 또 그러면서 가상자산의 어떤 규모가 커지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많은 분들은 처음 들어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디파이 같은 경우에 시장 태동 자체도 그렇게 뭐 작년 올해 생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가상자산 시장과 거의 이제 맥을 같이 하면서 최근 4, 5년 동안에 꾸물꾸물 성장을 했는데 지금 작년 올해 급속도로 지금 성장하고 있고 특히 이제 올해 초부터 다양한 그 프로토콜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시장 규모 그리고 어떤 프로토콜들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디파이 시장의 어떤 그 성장성을 측정하는 다양한 이제 지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TVL입니다. 토탈 밸류 락드라고 해서 이 프로토콜에 이제 잠긴 가상자산의 가치를 뜻해요. 근데 이제 그 가상자산에 잠긴 그러니까 디파이 생태계에 예치된 가상자산의 규모가 오늘날 이제 한 300조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작년 동기 대비 약 17배 이상이 성장한 수치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성장을 촉매했던 그 촉매제가 뭐였냐면 작년 이제 2020년 하반기 들어서 이 생태계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수년 전부터 존재하던 시스템이었는데 그때는 정말 이제 하던 사람들만 하고 하다가 2020년도 하반기에 이제 컴파운드라는 그 랜딩 버로잉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이더리움 기반의 일종의 이제 은행 역할을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자체적인 거버넌스 토큰을 발행을 하기 시작해요. 거버넌스 토큰, 컴프라는 토큰을 발행을 하기 시작하는데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날 뭐 카카오뱅크라든지 토스뱅크라든지 이런 걸 쓰지만 어떤 이제 초기 핀테크 스타트업이 이제 그
뭐랄까 자사의 서비스를 이제 이용해주는 사용자들에게 주는 베네핏이 뭐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위험한 대신에. 근데 이제 컴파운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본인들 걸 이제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들에게 이분들은 이제 자신들이 이제 발행한 그 컴프 토큰들을 발행을 하기 그 분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컴프 토큰들이 이 가치를 띄기 시작해요. 가치를 띄기 시작하고 그 가치가 이제 상승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유저 입장에서는 전통 금융 시장에서 이걸 하는 것보다는 컴파운드 쪽에 내가 가상자산을 예치해 놓으면 훨씬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가상자산을 기왕에 투자를 하는데 이걸 그냥 거래소에 가만히 갖고 있으면 이자를 주진 않는데 가격 상승만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이쪽으로 옮겨 놓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수량은 전혀 변화가 없으니까 가격이 상승할 경우에는 가격 상승에 대한 캐피탈 게인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다 예치만 해놨는데 이자를 주네? 그렇죠. 그 이자를 주는데 이자의 형태가 이제 거버넌스 코인이네, 토큰이고 또. 그게 이제 가치를 띠고 또 컴파운드의 그 향후 이제 그 운영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보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거버넌스 토큰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람들한테 굉장히 주목을 받고 이게 돈이 된다는 소문이 인식이 돌면서 있으면서 폭발적으로 이제 여기에 그 예치되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이 디파이 쪽의 생태계 특징이 뭐냐면 오픈 소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보고서 다른 이제 프로토콜들이 비슷한 모델들을 만들어내기 카피를 시작해요. 했죠. 예. 수많은 카피캣들이 생겨났고 뭐 이 중에서는 많은 문제를 야기한 것도 있지만 오늘날까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한 것들도 있고요. 네. 어쨌든 이제 작년 하반기 들어서 컴파운드로부터 이제 촉발된 디파이 썸머라고 부르는데 그것들이 오늘날 생태계에 굉장히 급진적인 많은 발전을 했고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뭐 제가 지금 이제 예시로 컴파운드를 말씀드렸지만 TBL 기준으로 한번 쭉 랭킹을 뽑아봤는데 이 외에도 뭐 다양한 형태의 디파이 프로토콜들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컴파운드는 실이에요. 그 네네네. 예치 자산 규모로만 보면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요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은 뭐 개론이기 때문에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렇죠. 예. 뭐지 이런 형태의 디파이들이 좀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특징적인 건 다 대부분이 거의 이더리움 기반이에요. 그렇죠. 뭐 이제 물론 뭐 그 커브 같은 경우도 다양한 멀티 체인을 지원을 합니다. 근데 이제 대체로 주력하고 있는 현재로서 블록체인은 이제 이더리움인데 이거 말고도 이제 뭐 다양한 형태의 블록체인들이 있어요.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저희가 이제 일드 파밍 이자 농사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 이게 사실은 좀 디파이에서 되게 중요한 의미지 않습니까? 네네네. 표현도 재미있죠. 네. 한번 어떤 것들이 일드 파밍인지 이자 농사인지 좀 간단하게 요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에 이제 디파이 생태계가 이렇게 급속도로 성장을 하게 된 원인이 이게 이제 돈이 되기 때문에 이제 사용자들이 급격하게 몰린 거거든요. 가상자산도 몰리고. 근데 이제 그 여기서 이자 수익을 내는 행태를 일드 파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자 농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예시로 한번 스크린샷을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짜 농부처럼 만들어 놨네요. 네, 이건 코인게코라는 이제 그 네. 코인 데이터 사이트인데 여기에서 이제 그 이자농사 풀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1번을 보면 이제 여기에 이제 스시라는 데가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스시 스왑이라는 탈중앙 거래소입니다. 근데 여기가 제공하는 그 풀 서비스가 이제 2번에 있는 비트코인이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는 이제 그 풀이 WBTC라고 하는 이제 비트코인과 가치가 패깅된 이더리움 기반의 ERC20 토큰입니다. 이거와 또 이제 이더리움의 가치가 패깅된 이제 랩 이더리움 그 페어를 동시에 넣으면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4번 같은 경우를 보면 여기에 이제 그 페어를 공급한 TBL 기준이 이제 1.3빌리언 정도가 돼요. 1.5조 정도가 되고 여기에 이제 그 사용자들이 유동성을 제공한 대가로 받는 리턴이 1년에 약 한 뭐 19% 정도가 된다. 예. 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임퍼먼트 로스, 비영구적 손실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페어를 기준으로 이 덱스의 그 유동성을 공급을 하면은 이 가격 변동에 따라서 이제 사용자가 좀 로스를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뭐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나타날 리스크라고 보면 되는데 어쨌든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하자면 유저 입장에서는 다양한 디파이 프로토콜을 자기가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양한 그 여기도 이제 리스크 리워드 프로파일이 다양합니다. 우리도 원래 이제 뭐 전통 금융 투자 상품에서도 이제 위험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위험 등급이 있고 이제 고위험군 투자 상품이 있고 이제 저위험 투자 상품군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보통은 일드가 높으면 높을수록 보통 위험해요. 그렇죠. 초창기인 경우가 많고 이걸 어느 정도 이제 좀 많이 자리를 잡았고 많은 이제 신뢰 테스트를 거쳤고
한 이제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일드가 낮고 저위험군으로 분류가 되죠. 예. 그래서 이제 뭐 다양한 형태의 그 이자 농사를 할 수가 있다. 유저가 스스로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재미있는 게 이제 전통 금융에다 금융 관점에서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행에다가 예금을 하거나 그죠? 아니면 증권사 같은 데다가 또 뭐 RP 같은 그런 이자 상품을 가입하거나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자 수입을 얻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블록체인 생태계 내로 가면 투자를 통해서 어떠한 코인을 사거나 디지털 에셋을 사고 또 그것을 이러한 그 디파이 프로토콜 쪽으로 예치를 하면 그 예치한 것을 가지고 이자를 준다. 근데 이게 다양하게 그 리스크에 따라서 사실 리턴이 서로 다른 어떤 컨디션들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직접 셀렉트하게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객이 어떻게 보면 자기 중심적으로 투자도 하고 또 투자한 자산을 가지고 이자 농사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떻게 보면 선택이 되게 다양해지는 거고 이게 또 글로벌리 가능하다는 거기 때문에 은행의 어떤 대출 서비스를 대체하고 또 자산운용사나 증권사들의 자산운용 서비스를 뭐 보완하는 그런 형태로 좀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또 생각하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디파이 생태계 어떤 참여자들이 있고 이들은 또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도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한번 살펴보죠. 예,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제 도식화해서 만들어 봤는데요. 그 물론 이제 여기에 언급된 그 특정한 프로토콜이라든지 회사가 그걸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이제 빠뜨린 부분도 있습니다만 대략 이제 개괄적으로 이런 형태로 지금 구성이 돼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여기 있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걸 뭐 투자하세요 이런 예, 뭐 그런 뜻은 투자 아니고. 권유가 아니잖아요. 네네네. 대표적인 기업들로 우리가 좀 스타디를 하면서 조금 그룹핑을 해서 설명을 네. 더 쉽게 네, 또 네, 전달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요약해 놓은 도표니까 너무 여기에 있는 것들이 이건 공신력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예, 저희는 조금 더 여러분들보다 정보를 좀 수집해서 객관적으로 이러이러한 형태로 이 생태가 굴러가더라. 그래서 시장의 참여자가 어떻더라. 그리고 상호 어떤 연관관계와 상호작용을 준다더라.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공했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도표를 보시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디파이 생태계의 근간이 되는 그 블록체인 이제 레이어 1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이 레이어 1 블록체인들이 또 다양하게 있어요. 이더리움이 메인이긴 하지만 요새는 또 이제 얼터너티브 레이어 1이라고 해가지고 뭐 솔라나라든지 뭐 테라,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뭐 클레이튼 등등등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레이어 1 블록체인이 일단은 근간이 되고 있고요. 유저 입장에서는 이 디파이 생태계에 이제 입장하고자 하는 그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거는 디지털 월렛이에요. 예, 디지털 월렛이 일종의 그 은행 자기 계좌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제일 많이 쓰이고 있는 거는 이제 메타마스크, 이더리움 기반의 메타마스크를 제일 많이 쓰고 있고 뭐 이제 하드웨어랑 레저라는 하드웨어랑도 이제 연관이 돼가지고 이렇게 쓰이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유저 입장에서는 이 디지털 월렛에 본인이 이제 가상자산을 입금을 해야 이 디파이 생태계를 이제 이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되게 다양합니다. 일단은 이 디파이 생태계에서 일종의 이제 그 화폐 역할을 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자산들을 이제 교환하게 해주는 거래소, 디센트럴라이즈 익스체인지라고 하는 덱스라는 것도 있고 또 여기서 은행 역할을 하는 그런 프로토콜도 있습니다. 은행 역할을 하는 프로토콜도 있고 지금 현재 이 디파이 생태계는 이제 블록체인 상황에서 일단 그들만의 리그잖아요. 근데 이제 이 외부 생태계의 데이터를 블록체인 생태계에 이제 그 옮기려는 그런 시도들도 있거든요. 그러한 이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이제 오라클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들도 있고 여기에 우리가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뭐 에셋 매니지먼트 역할을 하는 것도 있고요. 뭐 인슈런스 쪽 역할을 하는 것도 있고 리스크 매니지먼트 쪽 역할을 하는 것도 있어서 이게 하루가 다르게 되게 우후죽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태계들의 주요한 플레이어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차차 알아보도록 할 텐데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제 이 디파이 생태계는 그 머니레고라고 불려요. 그래서 뭐 스테이블 덱스 역할을 하는 곳과 뭐 랜딩 보로잉 역할을 하는 곳이 이렇게 맞물릴 수가 있고요. 또 이것들이 또 에셋 매니지먼트 역할을 하는 곳
프로토콜도가 이렇게 맞물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상호 운용성과 결합성이 상당히 좀 있다. 디파이가 전통 금융과는 많이 다르게 아무래도 이게 디지털이기 때문에 서로 붙이고 뗐다가 합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마치 가능하다. 레고처럼. 예, 그죠? 레고처럼 이게 가능하다라는 게 디파이 생태계의 특징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자,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먼저 아까 말씀 주셨던 탈중앙 거래소가 기존의 중앙화된 거래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네네네. 좀 알아볼까요? 예, 일단은 이제 보통 그 사용자가 일반 대중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는 중앙화 거래소가 이제 익숙할 겁니다. 우리가 이제 뭐 원화를 입금을 하면 거기 거래소에서 우리 돈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 이제 매매를 하는 시스템인데 이 탈중앙 거래소는 그렇지 않아요. 탈중앙 거래소는 이 탈중앙 거래소가 우리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고 내가 뭐 메타마스크라든지 이런 지갑을 통해서 스스로 그 코인 거래 같은 거를 이제 스스로 통제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자산에 대한 소유권도 거래소에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일 유명한 게 일단은 뭐 유니스왑이 제일 유명하고요. 유니스왑이 이 탈중앙 거래소를 이제 개척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유니스왑을 거의 카핑을 해서 만들었지만 또 독자적인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는 이제 스시스왑이라는 것도 이제 굉장히 좀 유력한 덱스 중에 하나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커브가 1등이에요. 예, 커브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그 뭐냐 스테이블 코인 투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이제 동일한 이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코인들끼리의 이제 그 스왑을 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니면 뭐 비트코인 투 비트코인일 수도 있고 이더리움 투 이더리움일 수도 있고 동일한 형태의 그 그러니까 동일한 형태의 가치를 가진 코인들을 스왑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방금 말씀드린 거니까 이제 좀 주요한 덱스 중에 사례라고 볼 수 있고 요새는 또 이 현물 스팟 거래소뿐만 아니라 이제 파생 기능이 또 첨가된 예를 들어 뭐 DYDX라든지 이런 뭐 파생 거래소들도 생겨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점점 전통 시장에서의 이제 그런 다양한 이제 거래소들의 어떤 진화 과정을 네네네. 디지털 거래소에서도 중앙화된 거래소에서 네. 또 탈중앙화된 거래소로 예, 또 예, 탈중앙화된 거래소 내에서도 이제는 그 코인 현물 거래뿐만 아니라 또 뭐 다양한 선물이라든지 현선 선물 옵션이라든지. 옵션 이런 예. 식의 그 파생 상품들이 네네네. 출현하고 있는 거죠. 출연하고 있고 사용자 입장에서도 이게 처음에는 이제 이더리움에서만 이런 게 많았기 때문에 좀 이제 수수료나 이런 게 부담이 많이 되는 게 그렇죠,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요새는 이더리움 수수료도 되게 그 런던 효율화되고 하드포크 있는 이후로. 그런 네, 상황이고 네. 또 이더리움보다 훨씬 저렴한 또 블록체인에서의 덱스들도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실제로 이걸 써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게 중앙거래소를 쓸 이유가 많이 없어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아마 이제 뭐 중앙거래소에서도 당연히 이제 덱스 쪽을 잠재적인 좀 위협 요소로 보고 어떤 새로운 또 사업이나 다른 것들을 이제 모색을 하고 있는 양상인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 또 탈중앙은행 우리가 사실 뭐 랜딩이나 이 버로잉 서비스를 하는 또 기관도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원래 이제 금융의 또 핵심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은행이지 않습니까? 네. 그 어떤 자산을 받아주고 또 빌려주고 하는 이제 역할을 그렇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랜딩 버로잉 프로토콜이라고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고요. 주요한 그 랜딩 버로잉 프로토콜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컴파운드랑 또 유사한 역할을 하는 또 아베라는 곳이 또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다른 블록체인 테라에서 이제 파생된 앵커라는 곳도 있고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에서 이제 파생된 비너스라는 곳도 있는데 뭐 그 메커니즘이 유사합니다. 제가 가진 이제 코인을 여기다가 예치를 하면 그 대가로 거버넌스 토큰도 받고 그리고 그 예치한 그 수준에 따라서 대출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 제가 이더리움을 맡겼어요. 이더리움을 맡기고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그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 스테이블 코인 대출 받고 이 대출 받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제 다른 데다가 또 예치를 하면 일드 파밍을 하면은 이런 이제 전략을 통해서 그 수익을 극대화를 할 수가 있겠죠. 네. 뭐 이거 계속해서 이렇게 레버리징을 하다 보면 그렇죠. 그렇게 이거 서브프라임 보기지 그렇죠, 같은 그렇죠. 형태의 이 코인발 그렇죠. 그런 레버리지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생각도 갑자기 언뜻 드네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전통금융 하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사실은 시스템 리스크가 굉장히 큰 거지 않습니까? 이 머니 레고라는 게 하나가 무너지면 나머지가 이렇게 줄줄이 이게 무너질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되게 잠재력이 있지만 앞으로 되게 스트레스 테스트를 많이 통과해야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분명히 어떤 뭐 대폭락이 온다든지 아니면은 블록체인이 멈춘다든지 하는 그런 사태들이 있을 텐데, 그때 이제 이 디파이 생태계가 또 살아남냐 안 살아남냐, 어떤 프로토콜이 살아남냐, 이런 것들이 좀 옥석 가려지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 최근에 우리나라에 뭐 코인도 좀 멈췄었어요. 한국 CBDC 가도 되느냐 뭐 이런 좀 문제도 있었고 좀 시끌시끌했었는데, 사실 그것도 문제지만 이 레버리징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는 구조에서 사실은 탈중앙화된 금융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사실은 감독 당국에서 이걸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이 뭐 미국에서 프레임 모기지 사태가 터질 때 사실 뭐 금융 당국들이 그거를 예견하거나 혹은 사전에 방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 전통 금융 환경 내에서도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사실 이거는 글로벌리 사실 디지털 환경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이 옥석을 가리기도 쉽지가 않고, 그리고 크다고 해서 이게 사실 크다는 것은 결국은 자금이 많이 몰려 있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가 축적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절대적으로 또 신뢰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정말 많이 공부하고 정말 많이 체크하고 또 너무 몰빵 형태의 어떤 투자 이런 것들은 정말 좀 지양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것 같고요. 앞서서도 계속 지금 우리 스테이블 코인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많은 분들이 사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듣긴 하면서도 정확하게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고 있고요. 또 스테이블 코인 간에도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한번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한번 정리 좀 주시죠. 예,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가치가 안정된 코인을 뜻하고요. 보통은 이제 달러랑 가치가 그 패깅된 코인을 뜻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한 게 오늘날 한 150조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연간 기준 성장률이 한 6배 정도가 되고요. 그 최근에 이제 그 미국 SEC의 의장이신 게리 겐슬러가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그 크립토 그 가상자산 카지노 게임의 포커칩과 같다. 예, 왜냐면 이제 이게 그 스테이블 코인이 되게 혈류 역할을 하거든요. 안에서 이제 돈 역할을 하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조금씩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도 이제 성숙해져 가면서 다양한 형태의 스테이블 코인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컨대 원래는 스테이블 코인의 원조는 이제 테더였어요. 예, USDT라는 이제 테더사가 이제 발행한 그 코인이고, 발행 방식은 이 오른쪽 도표를 보면은 중앙화된 방식입니다. 이 테더를 발행한 회사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은행 계좌에 그 이 정도의 달러를 가지고 있고 이제 1대1로 이제 그 가치를 보증하게끔 한다. 예컨대 이제 테더가 뭐 75 예컨대 이제 뭐 80조 정도 있다 하면은 테더를 발행한 회사에 80조 정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과거에 어떠한 그 회계의 재무적인 관점에서 좀 불투명성이 야기가 됐고, 지금 뭐 법정 공방에도 있었고 최근에 해결이 됐지만 어쨌든 좀 신뢰를 많이 무너뜨렸다라는 이제 평가도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제 테더의 대안으로 지금 떠오른 것이 이제 USDC입니다. USD 코인. 이 발행 주체가 이제 서클이고, 여기는 이제 미국 회사고 이제 뭐 골드만삭스라든지 이런 유수의 회사들이 투자한 회사예요. 그리고 지금 IPO도 앞두고 있고, 파트너사도 보면은 뭐 코인베이스라든지 비자, 마스터카드 이런 쟁쟁한 대기업들과 이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테더와 이제 유사한 방식으로 이제 가고 있는 양상이고, 근데 또 아무래도 뭐 블록체인답게 또 완전히 탈중앙화된 방식도 있잖아요. 예, 그런 걸 또 싫어하는 쪽도 커뮤니티도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뭐 대표적인 게 다이랑 UST인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법정화폐가 여기가 인볼브가 되고 있지 않고요. 가상자산을 이제 막 가상자산을 기반으로 뭐 다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더리움이 있을 수 있고, UST 같은 경우는 이제 루나가 있을 수 있는데, 가상자산을 기반으로 이게 그 가치가 유지되는 메커니즘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라의 루나는 테라에서 발행을 했어요. 네, 그래서 참 대박 났습니다. 사셨나요? 아니 뭐 제가 사진 않았는데 네.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 거의 뭐 이제 글로벌하게 이제 생태계를 형성을 하고 있고, 예, 너무 이제 응원하고 있는 팀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뭐 해시도 그렇고 뭐 우리 또 테라의 뭐 현성님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가치도 많이 상승했고
스테이블 코인 중에서도 꽤나 글로벌리 자리를 좀 잡아가고 있고 네. 응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이 생태계에 대해서 한국인으로서 또 한국 기업으로서 그래도 의미 있는 플레이어들이 좀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다음은 더 모든 그 거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디지털 월렛. 네. 사실 이제 은행에 이제 계좌를 대체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 이 월렛 기반으로 다양한 디지털 자산들을 보관을 할 수도 있고 또 투자를 할 수도 있게 될 텐데 당연히 우리 뭐 중성님도 쓰고 있는 디지털 월렛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예, 활발히 쓰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거 쓰는지 또 그리고 디지털 월렛이 뭔지 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월렛을 좀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제 커스터디얼 월렛이라는 쪽과 넌 커스터디얼 월렛이라는 쪽이 있는데, 커스터디얼 월렛은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뭐 보통 이제 거래소를 많이 쓰죠. 일반 중앙화 거래소를 쓸 때 이 중앙화 거래소가 이제 컨트롤하는 지갑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문제는 뭐 해킹을 당할 수도 있고 거래소가. 근데 또 장점은 이제 거래소가 좀 자본력이 있는 경우에는 해킹을 당했을 때 이제 그거를 물어주죠. 물어줄 수 일종의 준금융기관 역할을 하니까 제도권으로 이제 편입이 되면서 이제 그러한 이제 장점이 있을 수 있는 반면에 넌 커스터디얼 월렛은 이제 철저히 이제 개인이 자기 자산을 책임으로 자기 책임으로 예, 소유하고 책임도 물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책임도 물을 수가 없고 자기가 이제 그 프라이빗 키라고 하죠. 네. 그 암호를 까먹으면-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렇죠. 까먹으면은 이제 그 자산도 날려가고 누가 물어달라고 할 데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 책임이니까요. 예, 그래서 예컨대 메타마스크에 있는 어떤 자산을 제가 뭐 까먹었다, 비밀번호를 까먹었다 이러면은 메타마스크에 이걸 물어봐야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없고, 그리고 메타마스크에서 제가 이걸 관리를 할 때 수많은 온체인 트랜잭션을 하는데 예컨대 지갑 주소를 잘못 보냈다, 네. 잘못 갔잖아요. 갔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게 블록체인에 기록이 됐잖아요, 거래가. 요거를 이제 롤백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걸 물어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되게 그 사용자한테 자율성과 권한이 많이 갔지만 그만한 또 책임이 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혹자는 none your keys, none your coins 이런 얘기를 해요. 네가 이 프라이빗 키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네 코인이 아니다. 이건 거래소다. 거래소가 갑자기 이출금을 닫아버리거나 망하거나 하면은 이제 네 자산이 날아가는 거다. 근데 이제 거래소가 아직은 금융기관만큼의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에 노출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혹자는 네. 이거 내가 관리하기가 너무 어렵다. 너무 부담이 된다. 네. 이제 이런 얘기도 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 넌 커스터디얼 월렛을 되게 많이 사용을 하는데 네. 가끔씩 큰 금액을 제가 이제 전송하거나 할 때는 네. 여전히 무섭습니다. 몇 번씩 보죠. 예, 계속 몇 번씩 네, 보고요. 네. 이 소액으로 한번 보내보고 네. 예, 그런 또 활동들을 하게 되는 제대로 것 같아요. 보냈나. 네네네. 주소 틀리지 않나. 또 주소가 이게 또 길어요. 엄청 이렇게 길고 예. 그래서 이제 일반인 분들이 이걸 사용하기는 되게 어려울 거예요. 어려울 거고 아마 이제 또 이것들을 또 개선하기 위한 또 지금 움직임들이 있긴 한데 아직은 어렵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을 놓고 보자면 지금 뭐 가상자산 투자자가 뭐 600만이 넘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은 이제 그 거래소를 통해서 커스터디얼 월렛을 사용하고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디파이 사용이나 이런 걸 위해서 이제 개인 자산을 이제 그 넌 커스터디얼 월렛으로 보내가지고 하는 경우는 글쎄요, 한 10%도 안 되지 않을까. 아, 무슨 10%예요? 제가 볼 때는 한 1% 정도 될까요? 5%도 안 되고 한 1, 5%? 2%? 네네네. 1, 2%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네네네. 사실 이제 앞도 그 오라클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네네네. 우리가 사실 그 좀 생소한 이 단어일 수도 있거든요. 예, 예. 오라클 생태계는 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 블록체인 쪽 디파이 생태계는 이제 그들만의 리그고요. 사실은 뭐 다양한 잠재력이 있긴 하지만 거의 이제 지금 약간 투기성 돈놀이 시장이에요. 그래서 게리 겐슬러가 얘기한 그 카지노라는 게 아예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아니고 근데 이제 이 시장이 정말 성장을 하고 생태계가 성숙해지려면 지금 블록체인 세계에서 이제 그들만의 리그에서 이 실제 리얼월드랑 이게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예컨대 지금은 이 디파이 생태계에서 주로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다른 이제 코인들이 이제 주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언젠가는 이 리얼 월드에 있는 뭐 외환 데이터라든지 증시 데이터라든지 GDP 데이터라든지
뭐 아니면 다른 통계, 아니면 뭐 날씨 데이터 이런 것들이 다 올라와야 될 거예요. 서로 이제 연결시켜서 연동시켜서 그쵸. 그 올라오고 이 자산들이 다 토큰화가 돼가지고 여기서 이제 거래가 되는 것들이 언젠가는 이제 일어날 거라고 낙관론자들은 주장을 하는데 그때 역할을 할 때 이 오라클이 이 여기 이제 블록체인 세계는 이제 온체인이라고 부르고요. 블록체인 외부에 있는 세계를 오프체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오프체인이 훨씬 크잖아요. 우리 리얼 월드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프체인에 있는 데이터를 여기다가 이제 공급하는 역할이 필요한데 그때 이제 이 미들웨어 역할을 수행하는 게 이 블록체인 오라클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주요한 플레이어로는 뭐 체인링크나 밴드 프로토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 프로토콜들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서 저희가 상세하게 설명드리기에는 또 시간이 좀 제한적이니까 궁금한 분들이 있으면은 뭐 이제 유튜브라든지 뭐 구글 네이버에 이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어떤 이제 토크노믹스에 의해서 이제 작동이 된다라는 걸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오늘은 이제 저희가 디파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아마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 중에서 가장 좀 전문 용어도 많이 나오고 또 투자자들이랑 관심 갖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생소하셨을 겁니다. 저희 유튜브 올라가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요 저희들이 상세한 답변을 드리거나 혹은 참고할 만한 그 자료들 URL들을 같이 좀 올려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은 일단 저희 디파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기본적으로 주요 생태계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 각각의 주요 블록체인에 대한 분석 그리고 또 디파이 시장이 성장성은 있지만 여기가 어떠한 기회가 있고 또 리스크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알아보는 시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